마을에 범이 들었다. 밤사이 멱줄기를 물어뜯긴 아이의 집에서 곡소리가 높게 솟았다. 차라리 사람 손에 죽었거든 찔리고 졸린 자리 하나만 남았을 것을. 지난밤까지 살아있던 아이가 반쯤 씹히다만 꼴로 대청과 마루에 걸쳐 길게 내벌려진 꼴은 부모가 아닌 자의 마음도 갈갈이 찢었다. 범 앞발에 치여 정신을 잃었던 아비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수습해보려던 어미는 제품에 돌아온 아이가 고작 한아름도 되지 않음에 장을 찢긴 듯이 울부짖었다. 범이 굶주려 사람 사는 마을에 내려올 지경이니 농사 지어먹고 사는 사람도 형편은 그리 다를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빼빼 말랐던 아이였다. 짐승이 싹싹 발라먹고 간 몸뚱이는 염도할 수 없었다. 내장을 아가리에 문채 집을 나섰는지 눈에 찍힌 범 발자국 사이로 핏줄기가 길게 산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불안에 빠졌다. 흔히들 범에 관하여 하는 말 가운데 사람 고기 맛을 본 호랑이는 귀물이라던가, 사람의 마을이라는 것이 정체불명의 군집에서 뚜껑만 열면 먹이가 쏟아지는 제 밥통이라는 것을 안 이상 또 내려오지 않을 리 없었다. 쌓아놓았던 한 해의 소사는 이미 겨우내 파먹은 지 오래. 이제 파종을 해야 할 시기에 범이 들었으니 도망가는 일도 어려웠다. 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란 말인가? 새로운 산골을 찾아 밭과 논을 갈고 사는 신용을 하려면 종자는 있어야 하는 법이다. 간신히 살아만 있는 와중에 도망칠 여력 따위 먹고 죽을 애도 없었다. 어떻게든 다들 힘을 모아서 거처를 옮기면, 그래, 어디 사람 피 맛본 봄놈이 우리 고개 넘는 와중엔 내버려 두겠다던가. 친척이 굴포 근처에 사니 거기까지만 가면 살 수도 있어. 그럼 거기서 뭐 먹고 살려고? 집도 절도 없이 평생 밥 깔고 소치며 살았는데 구걸이라도 할 셈이야? 오가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당최 이래도 저래도 살아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와중이니 입만 놀린 듯 달라질 게 있을 리가. 제각기 집에 들어박혀 종이장 같은 덧문을 닫아 걸고 모두가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때였다. 밤마다 어루루 어루루 하는 짐승 소리가 문턱을 넘고 소음을 누빈 이불로 서로의 머리를 가리기를 며칠. 밤이면 범 우는 소리에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고, 낮이면 창백한 햇볕에 넋을 놓는 나날. 이대로 모조리 범 아가리에 몸을 던지든 그나마 몇몇이 살아 고향도 아닌 다른 마을에서 거린으로 살든 단지 그 길만이 남은 것 같았다. 결국 마을의 이장이 마을 밖으로 사람을 보냈다. 그중 그나마 담력이 있는 젊은 축을 몇 뽑아 근처에 사람 사는 곳을 수소문한 것이다. 차코 갑사든 총포수든 하다못해 방랑하는 칼잡이라도 좋으니 부디 마을을 구호해달라 입소문을 내었다. 고을을 다스리는 관아에는 차마 발도 디디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청일에 봐야 장정이 걸어 아흐레를 가야 할 거리이니 돌아올 쯤이면 이미 집집마다 뼈뿐인 시체만 남았으리라. 사내가 마을에 들어선 것은 그러한 절망의 한가운데였다. 도무지 무슨 정신인지 거린 차림에 제 몸 하나 지킬 것도 없는 맨몸으로 고개를 넘어 나타난 사내. 짐이라고는 등에 맨 보찜과 손에 든 대나무 죽통 하나. 그렇잖아도 마을이 흉흉한 가운데 웬 걸뱅이 하나가 길을 잃어 이런 곳에 들렀나 보다고 수군거림이 퍼졌다. 그의 주변에서 풍기는 퀴퀴한 악취에 마을 사람은커녕 애들도 가까이 가지 않는 와중에 다만 어디선가 딸그락딸그락 하는 소리만이 울렸다. 모여든 사람들 중 그나마 아직 인정이 남아있던 노인이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구걸을 하려거든 때와 장소를 잘못 찾았소. 이 마을에 환란이 들어 오늘 내일 하는 판국이니 빌어먹을 것도 없소이다. 그러나 웬걸, 사내는 노인의 말에도 대꾸하는 일 없이 그저 길 가운데 서서 뭔가를 중얼거리고만 있는 것이다. 낮고 불경한 소리였다. 제 말이 무시당했음에도 면전에 선 노인이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박력이라고 부르기에는 추악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이질적인 기세가 사내의 주변을 맴돌았다. 눈치만 보던 다른 사람들도 슬금슬금 멀어지던 그때 달그락달그락 하던 소리가 딱 멎었다. 그때까지 아래로 푹 숙여져 있던 사내의 머리가 그제야 높게 치솟았다. 몇몇 여식이 비명을 질렀다. 풀어헤친 머리 사이로 보인 것은 화상인가 싶도록 일그러진 얼굴. 온통 곰보에 꿰인 사내의 얼굴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도 못할 지경이었다.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흉악한 얼굴에 단지 눈만이 도깨비불처럼 훨훨 타오르는 것 같아 차마 마주보기 어려운 형상. 그 와중에 무엇이 그리도 재밌는지 입가가 쭉 찢어져 귀에 걸린 사내가 말문을 열었다. 여기가 그 호환이 들었다는 마을 맞소? 맞소만. 내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끼니나 좀 공양받을까 해서 왔으니 마을에 이장이 있거든. 그리로 좀 안내해 주시오. 인정이 남았던 까닭에 말을 붙였던 노인에게는 봉변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간신히 그를 안내하여 이장댁에 데려다주고 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 정도로. 이장과 사내의 이야기는 길었다. 덜어는 담력이 있는 몇이 창호문의 귀를 가져다 대고 이야기를 엿들으려 했으나 수확은 없었다. 마침내 거의 한밤중이 되고 나서야 사내는 이장 집에서 나와 마을에 남던 폐가로 향했다. 그때껏 이야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굳이 무서운 사내에게 말을 붙이는 대신 이장을 닥달했다. 이장의 말로는 사내는 박수무당이라던가 그 같은 행색으로 짐작기는 어렵지만 몇몇 고을에서 이미 범자비로 소문난 영검한 자라고 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리였다. 방울도 칼도 없이 무슨 수로 박수무당이라는 걸 믿을 것이며, 하물며 박수가 맞다 한들 무당이 무슨 수로 범을 물리친다는 것인가. 그러나 그러한 이장의 물음에 사내는 씩 웃으며 제 허리춤에 찬 대나무통을 내밀었다고. 그것이 무엇인데요? 연매라더구만. 얘기를 듣던 이들 가운데 알아들은 몇몇이 대번의 인상을 구겼다. 연매란 지독히도 사악한 추술이다. 굶겨 죽인 아이의 혼이나 태자기를 봉하여 제 뜻대로 부리는 비술이니 여간 정신 나간 자가 아니고서야 아무리 경 높은 무당이라도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과연 행색이 심상치 않더니만 하는 소리가 작게 맴돌았다. 심각한 얼굴이 된 촌부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연매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행여나 마을에 부정이라도 타면 어쩝니까? 그렇잖아도 흉흉한데. 지금 상황에 하나하나 따지고 둘 수는 없는 게야. 더구나 한 끼 밥상만 차려주면 값도 받지 않겠다고 했고. 변명하듯 읊조린 이장의 말에 누구도 답하지 못했다. 본래라면 그런 미친 자를 마을에 들여놓는 일조차 꺼려야 하건만 당장 목 앞에 뒤밀어진 범아가리보단 그나마 말이 통하는 무당 쪽이 덜 두려운 법이었다. 곧 집집마다 조금씩 내어놓은 식량이 상에 차려졌다. 거의 한나절 가까이 앉은 자리에서 배불리 밥상을 해치운 무당은 거의 저녁 즈음이 다 되어서야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꺼냈다. 네, 오늘 들어오면서 냄새를 맡아보니 아마도 봄놈이 오늘 밤에 또다시 이 마을을 습격할 거요. 모든 일은 내가 대처할 테니
내가 나와도 좋다고 할 때까지는 누구도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안에서 기다리시오. 정말로 해치울 수 있는 거요? 그깟 주술로 범을 얻지. 이장에게 염려의 말을 하던 촌부가 굳은 얼굴로 묻자 무당은 또다시 해벌쭉 기이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걱정 마시오. 내 부리는 연매라는 놈이 홀렛날 바로 전밤에 범에게 물려 죽은 처녀의 혼이라오. 어찌나 그 원덕이 깊고 처절한지 제 아무리 커다란 상군이라도 인연 앞에서는 뼈도 못 추리지. 혹여 물리치지 못하면 또 어떻소? 그래봐야 나 하나 물려 죽고 그칠 것을. 과연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었다. 마을에 누구 하나가 또 죽어 자빠지는 일보다야 한 끼 차려준 값으로 대신 물려가주면 그것도 나름대로 남는 장사였으니까. 곧 산중의 마을에 깊은 밤이 찾아왔다. 어르르. 평소보다도 더 귀를 쫑긋 세운 마을 사람들에게 눈 밟는 소리가 들린 것은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갈 쯤이었다. 누가 듣기에도 그것은 불길한 기척이었다. 서르륵 서르륵 하는 깊고 묵직한 발소리 사이로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얇은 진동 같은 것이 등줄기를 쩌르르 울렸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오금을 불고 쓰러질 만한 무시무시한 기척이 마치 사냥감을 고르듯 마을을 배회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았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범은 굳이 귀찮게 집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보다 넉넉한 듯 마을 가운데 멀거니 선 무당을 목표로 정했다. 잠시간 일절 소리 없는 침묵의 순간 먼지가 흘러가는 소리조차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완벽한 고요를 먼저 찢은 것은 범이 우짖는 소리였다. 내질러진 포효와 함께 무시무시한 속도의 발소리가 마을 가운데로 내달렸다. 근처에 살던 이들이 기겁을 하고 고개를 이불 사이로 쑤셔박았다. 지축이 폭발이라도 할 듯이 거칠게 진동했다. 땅거죽을 박차는 거대한 몸뚱이가 보지 않고도 느껴졌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저도 모르게 눈도 질끈 감았다. 곧 무당의 비명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들려온 것은 거칠게 가래 끓던 사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얇고도 높은 여인의 포악한 괴성이었다.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귀곡성이었다. 어찌나 원한과 도끼가 깊게 스쳤는지 핏물이 절절 스며나오는 것이다. 살아있는 여인을 방아에 묶어 으깨도 저런 비명을 지를 것 같지 않았다. 하필 근처에 살아 그 소리를 온전히 다 뒤집어 쓴 누군가는 범 우짖는 소리보다도 그 끔찍한 곡소리에 까무라쳐 버렸다. 어르릉 어르릉 하는 범 덤비는 소리, 필설로 형용 못할 여자의 귀곡성 사이로 곧 살점 헤집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무겁고 축축한 더운 핏물이 마구 쏟아지는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누구에게랄 것도 없는 기도를 반복했다. 어서 이 끔찍한 순간이 끝나기를, 어서 이 무시무시한 소음이 끊어지기를. 마침내 모든 소리가 끊어지고 헐떡이던 범의 숨소리마저 사라진 것은 그로부터 거의 한시경이 지난 뒤였다. 이제 모두들 나와도 좋소. 무당의 목소리였다. 곧 천천히 벌벌 떨리는 손으로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 끔찍한 풍경이었다. 버려진 두레박을 의자처럼 걸터앉은 박수무당의 앞에
사람 허리깨는 가뿐히 넘을 거대한 짐승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장정 허리보다도 굵은 사지를 사방에 내뿌린 그것은 전신이 피로 낭자하여 감히 털결도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단지 세로로 길게 찢긴 아가리만이 어렴풋한 범의 형상을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가죽은 온통 찢겨 성한 곳이 반마디도 드물고 박살난 흉통 사이로 드러난 내장도 곤죽으로 뭉그러졌다. 멋모르고 내디딘 발에 핏물 베인 것을 본 몇몇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일처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하러 달려나온 이장이 기겁을 하고 주저앉았다. 이것이 대체... 이게 이 마을을 위협하던 범이오. 어디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이라도 해드릴까? 피를 뒤집어 쓰고도 까딱않던 박수가 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행여나 그가 그 흉측한 것에 염통이라도 꺼내다 보일까 겁을 먹은 이장이 눈을 질끈 감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만 됐어. 죽었다는 건 누가 봐도 알겠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오.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없단 말씀이지. 순간 넋이나가 박수가 하는 꼴을 보고 있던 이장이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째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요? 설마 이제 와서 뭘 더 요구하려는 건... 그럴 리가 있겠소. 수를 쓰려거든 범을 잡아 죽이기 전에 했어야지. 그럼 뭘 어쩌자는 거요? 황망히 묻는 이장에게 사내는 보란듯이 허리춤에 매두었던 죽통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에서 넘실거리던 썩은 도끼에 놀란 이장이 기겁하여 물러났다. 인연이 문제요. 요 달포 사이에 범을 둘이나 찢어 죽이더니 좀 흥분한 것 같단 말이요. 좀 달래주지 않으면 깽판을 놓을 모양인데. 설마 무슨 구판을 벌이라는 둥 할 거라면 그건 어렵소.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 판에. 박수가 희죽 웃었다. 그런 건 필요 없고, 혹시 마을의 가장 젊은 부부가 누구요? 정수는 긴장하여 몸을 뻣뻣이 굳혔다. 별거 아니요. 그냥 놀이라고 생각해두면 되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연매가 혼사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것이 한이 되었단 말이지. 박수는 보찜에 들었던 것을 꺼내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낡아빠진 보찜 속에는 그가 먹거나 입는 물건이 아니라 혼례를 올릴 때 쓰는 예복이 남녀 한 벌씩 들어있었던 것이다. 대체 방랑하는 자가 제 물건도 아니고 저런 것을 어째서 챙겨 다니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니까 혼례식 하는 신용만 해주면 달래기에 충분하다는 말이지. 더구나 굳이 정수에게 직접 옷을 입히는 폼새가 한두 번 해본 듯한 솜씨가 아니었다. 보통 이러한 일은 집안의 부모가 하거나 중매놓는 매부가 할 일이지 무격의 일은 아니었음에도 능숙한 것을 떠나 심지어 꽤 즐거워 보이는 듯한 움직임에 정수는 속으로 이장의 말을 되새기며 한숨을 꾹 참았다. 부탁하마 정수야. 저 무격이 부리는 연매가 흥분하여 날뛰면 차라리 범에 찢기는 이만 못한 꼴이 날 것이다. 정수의 몸에 의관을 모두 입힌 박수는 대강 놓은 소반에 우물물까지 한 그릇 떠올려 놓고는 그제야 다 되었다는 듯 희죽 웃었다. 그러고는 정수를 데려다 상의 오른편에 세우니 어설프게나마 신랑 혼자서 진행하는 혼례식 같은 느낌이 났다. 이 모든 일이 마치 어처구니 없는 소꿉장난 같은 분위기였다.
언제까지 이 얼치기 신용 같은 노릇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정수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다. 뽀드득 눈 밟는 소리였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에 들어갔고 무당사내는 정수의 오른편에 비켜서 있다. 그러나 소리가 들려온 곳은 정수의 왼편.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신랑도 신부도 준비되었으니 두 사람은 서로 마주하여 절하시오. 희죽희죽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무격이 말했다. 정수는 심호흡을 내쉬며 천천히 그의 신호에 따라 몸을 돌렸다. 상의 왼편. 이제 그의 정면이 된 빈 공간에 앞코를 정수에게로 향한 발자국이 나란히 새겨지는 것이 보였다. 박수가 허리를 숙이는 정수의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부터 당신은 저 발자국과 마주보고 서서 단 한시도 눈을 떼어나서는 안 돼요. 동이 들 때까지만 홀레식 하는 노래를 해주면 기분이 풀릴 테니 해 뜨는 순간까지만 참으면 되지. 단 해 뜨기 전에 저 발자국으로부터 눈을 떼면 당신의 아내가 죽소. 뭐라고요? 그렇게 위험하다는 말 없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딱 하룻밤 동안만 눈을 떼지 않으면 될 일이지. 전현이 신랑 보는 앞이라고 지금이야 내숭을 떨어줄 테지만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그대로 달려가 당신의 아내를 집어삼키고 신방에 들어앉으려 할게요. 그러니 부디 실수하는 일 없도록 하시오. 말을 마친 무격은 또다시 천박하게 웃으며 점점 멀어졌다. 쥐어짜낸 듯 낮은 목소리로 그를 몇 번 불렀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일을 끝마치고 나면 반드시 작신작신 두들겨주겠다는 마음을 안고서 정수는 눈에 힘을 주어 발자국을 노려보았다. 걸어온 길도 없이 갑자기 허공에서 떨어진 듯 가지런히 놓인 그것은 분명 집신보단 꽃신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가늠해보면 정수의 손 한 뼘 반 정도나 될까. 발로부터 체구를 상상하면 그의 어깨에나 간신히 걸치리라. 한순간 작고 소담한 체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마도 살아생전엔 도량직한 체구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리라는 망상. 그러나 지금 그녀는 손톱과 이빨로 산더미 같은 덩치의 범을 찢어 죽이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문득 스산한 한기가 등줄기를 후렸다. 어떤 안정장치도 없이 무시무시한 것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자각한 것이다. 오금이 와들와들 떨리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쏟아졌다. 가지런히 놓인 발자국의 형상이 더없이 소름 끼쳤다. 지금쯤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아까 문 밖으로 나왔을 때 달이 중천이었으니 자정은 넘겼을까? 어쩌면 곧 해가 뜨려나. 산중에는 해는 늦다지만 한번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사위가 밝아진다. 그것을 해 뜬 곳으로 간주해도 좋은 걸까? 아니면 정말로 온전히 다 떠서 하늘에 보일 때 그것은 거의 정오나 다름없지 않은가? 나올 적이 한밤중이었는데 그 정도로 시간을 보냈다간 견디지 못한다. 진작에 물어볼 걸 하는 생각이 끈질기게 상념을 붙들었다. 생각해보면 어차피 제대로 답변도 해주지 않았을 텐데 단지 공포가 미련을 부추기고 있었다. 식은땀이 쏟아지고 마르고 또 쏟아지고 마르기를 수차례. 차려입은 예복은
아마 땀 범벅이 되어 버석거릴 것이다. 그러나 조금씩 희망은 보였다. 아까부터 점점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다. 산중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정수는 그것이 해 뜨기 직전의 김이라는 것을 눈 감고도 알 수 있었다. 일출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본래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추운 법이다. 이 참기 어려운 냉기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일출이 찾아올 것이었다. 오금에 힘이 풀려 수차례 비틀거린 정수와 달리 마주한 발자국은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역시 귀물이라 그런가? 아니면 단지 저를 속이고 악한 짓을 벌이려는 박수무당의 수작질. 이 일이 다 끝나거든 집으로 돌아가 폐물이나 곡간을 다시 확인해 봐야지. 그렇게 생각할 쯤이었다. 푸르르르르. 이상한 소리였다. 등 뒤에서 갑작스레 무거운 거죽이 펄럭거리는 듯한 묵직한 소음이 들려온 곳이다. 얼핏 느끼기로 소나 말 따위가 투레질하는 소리와 비슷했다. 누군가가 나왔나? 하지만 지금은 늦겨울 땅의 보습을 데이러 나올 만한 시기가 아니다. 쟁기를 대봐야 얼어붙은 땅이 제대로 골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문득 떠올린다. 상을 차린 이곳은 밤사이 무격이 서있던 그곳과 10걸음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범이 낮아빠진 곳과는 5걸음도 차이가 없었다. 범이 살아있었나? 들은 적이 있다. 호랑이라는 놈이 늙어 지혜를 갖게 되면 더러는 죽은 신용을 하여 추적을 피하고 도망치려 한다던가. 혹시 저 연매가 범을 온전히 죽인 것이 아니었다면, 생각해보니 박수무당이 이장에게 확인을 시키려 했을 때 그가 한사코 거절하지 않았던가. 설마 저 질긴 목숨이 아직 살아있다면. 등줄기로 오한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다 죽어가는 범이라도 그 앞발이 장정 허리만한 두께다. 행여나 몸보신을 하려면 제 앞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육고기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겠지. 제기랄. 땀이 흐르는 자리가 간지럽다. 주변은 분명 아까보다는 밝아져 있었다. 주변에 널린 돌멩이에 그림자가 치고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하다. 하지만 정말로 해가 다 떴을까? 돌아봐도 되나? 혹시 자신이 홀린 걸까? 아니다. 정신 차리자. 그렇게나 다친 범이 살아있을 리 없다. 집중하자. 집중. 툭. 그 순간 무언가가 정수의 종아리께에 닿았다. 잡아당겨진 명주처럼 신경줄이 바짝 곤두섰던 그의 몸이 반사적으로 뒤를 돌았다. 그리고 그 자리엔 이웃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뿐이었다. 거친 호흡이 터져나왔다. 제기랄 것, 이 빌어먹을 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서산에 눈이 간다. 분명 햇빛이 줄기줄기 뻗어나오고는 있었지만 해는 아직 산마루 너머에 있었다. 순간 아차했던 정수가 눈길을 돌렸을 때 소리도 없이 눈길 위로 발자국이 내달렸다. 안 돼! 꽃신 발자국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내달렸다. 오시고 뭐고 전부 내던지고 전력을 다해 뛰어드는 정수의 달랜 속도로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발자국이 점점 신부가 기다리는 방에 가까워질수록 허공에 먹물이라도 떨어뜨린 듯 일렁일렁 어떤 형상이 나타났다. 먹당같이 검은 머리를 사방으로 흩날리는 채 분칠을 했는지 희게 질린 얼굴에 마치 산짐승을 물어뜯은 듯 입가에 피칠갑을 한 귀기설인 얼굴. 정신 나간 것처럼
입꼬리가 쭉 째져 귀에 걸린 여인이 붉고 푸른 화롯을 입고 내달린다. 치맛자락을 양손에 움켜쥐고 속 빠지고 속것이고 다 드러내놓고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히히 이히히 웃는다. 마침내 장부사의 집에 다다르자 지금껏 허공인 채로 내달리던 발자국 위로 사뿐히 꽃신이 가라앉았다. 저 여자다. 범을 죽이고 끝끝내 그의 신부까지 죽이려는 그것. 여자의 손은 이미 문고리에 닿는다. 정수는 부지불식간에 몸을 내던져 여자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닿지 못한다. 손끄트머리에 간신히 꽃신부리가 잡혔지만 훌렁 벗어던진다. 여자는 마침내 때려 부술 듯 신부의 방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달려들었다. 안 돼! 그리고 정수가 비명을 지르며 문 안으로 뛰어든 그 순간 마치 여자의 형상이 헛것이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훅 사라졌다. 팔방으로 휘날리던 붉은 옷깃도 바람을 맞아 미칠 듯이 휘날리던 오색 소매도 전부 허상이었던 것처럼. 다만 그 자리에는 실금하여 정신을 잃은 신부의 곁에 그 곰보쟁이 연매사가 대나무통을 붙들고 있을 뿐이었다. 달각달각달각 대통은 정신없이 흔들린다. 안에 살아있는 쥐라도 들은 양, 그것도 수십 수백 마리가 들끓어 버틸 수가 없는 듯 세차게 몸을 뒤챈다. 잠깐이라도 힘을 풀면 금방이라도 마개를 뚫고 솟구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연매사 사내는 그 격정적이고도 끔찍한 몸부림을 강제로 내리눌렀다. 숲짐승을 짓누르는 범처럼 귀기서린 얼굴로 저 홀로 산 것처럼 휘둘리는 대통 속에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웃으며 내달리던 여자가 들어있음은 분명해 보였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대통의 몸부림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연매사 사내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걸리는 것이다. 처음엔 비식비식 웃던 것이 마침내 입꼬리가 귀에 걸리고 눈이 반달처럼 휜다. 해에 벌어진 입에서 진득한 침이 줄기줄기 떨어지는데 아랑곳 없이 아히힉 아히힉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이번에는 될 줄 알았더니 그랬어. 이번에야말로 네가 혼례복 입고 머리에 갇혀 올릴 줄 알았잖냐. 어떠냐? 에? 아주 속이 바짝바짝 타더냐. 애간장이 달아서 몸이 들썩들썩하던. 응? 말해보아라. 어서 말해봐. 내가 니년 행복한 꼴을 한순간이라도 꿈에서라도 허락할 줄 알았더냐. 사내는 추레하게 늙고 처진 뺨을 대통에 비비며 마구 중얼거린다. 그의 말 사이사이에도 지금 우는 소리, 꺄옹하는 여자 통곡 소리와 덕덕덕덕 둔탁한 것이 대통 안쪽을 긁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내가 손에 쥔 대나무가 버적버적 떨리고 흔들리고 난리를 치는데도 아랑곳도 없이 그 모든 발악과 진동이 더없이 행복하고 기꺼운 것처럼 반달로 흰 눈꽁지에 눈물까지 맺혔다. 마침내 사내가 이상하도록 긴 혓바닥으로 제가 마구 주무르던 대통을 핥기까지 한때 어설프게 얹혀진 대나무의 막의 너머로 무언가 흰 것이 보였다. 정수의 정신이 순간 절벽에서 밀쳐지듯 아득하게 떨어진다. 겁에 질려 까무룩 멀어지는 와중에도 사내의 끝을 모르는 사악한 속삭임이 그의 뒷덜미를 붙들었다. 내가 너 행복한 꼴을 볼 줄 알고 내가 감히 네가 원래 치르는 꼴을 볼 줄 알고.
정수와 각시가 정신을 잃은 사이 무격은 사라져버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마을 주민들이 폐물이나 기르던 짐승, 곳간에 빈 곳은 없는지 확인했지만 달리 훔쳐진 것은 없었다. 다만 사라지기 직전의 행동이 하도 사악하고 끔찍하여 나중에야 사정이 나아진 마을에서 사내에 관한 이야기를 수소문했다. 범 잡아주고는 사라져버린 연매에 관한 소문이란 도무지 가닥을 잡기 힘든 것이라 다만 한 군데의 마을에서 진위가 불분명한 이야기 한 구절만 들어왔을 따름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쯤인가 우리 마을에 곧 혼례를 올릴 처녀와 총각이 살았습니다. 서로 원앙 한 쌍처럼 어울리고 서로 아름다운 자들이었으나 해괴하게도 그쯤 마을에서 점치는 일로 먹고 살던 박수무당 하나가 해살을 놓았지요. 아마도 시장서 욕을 먹던 것을 구해준 일로 처녀가 재개반했다 여긴 모양이답디다. 이 처녀는 분명 내게 반했고 우리는 혼인을 약주한 사이다. 그러니 이 혼례는 인정치 않는다고 무효라고 아주 아글아글 썼더랬어요. 그래봐야 조선 8천이라 어디 관직도 못할 곰보 점장이 놈이 앞길 창창한 처녀 혼삭길에 구정물을 끼얹나 하고 놈을 작신작신 두들겨 추방해버렸지요. 그런데 그 점장이 놈을 마을에서 내쫓고 찾아온 처녀의 혼례식 전날 마을에 범이 든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처녀네 집이 마을 소도 한가운데에 가까운데 이성을 잃고 날아든 호랑이가 어찌 딱 그 집, 그 처녀의 멱줄기만 물어뜯고 갔는지. 심지어는 범한테 물려 죽고 장례를 치를 적에 보니 간신히 수습한 시체에 웬걸 오른손이 감쪽같이 없었더래요. 그대로 수습해서 묻긴 했으나 여지껏 그 무덤에 때가 안 덮여요. 처녀의 부모가 애다른 마음에 혹시 한이 깊은가 싶어 죽은 넋길이라도 혼례식을 올려보려 해도 꼭 처녀의 장지만 서지를 않더랍니다. 혼례식 주관하던 무당이 기를 쓰고 힘을 줘도 처녀의 혼이 오지 않는 게지요. 아마도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입니다만 그 범 잡아줬던 연매가 혹시 얼굴이 골치는 않았습니까? 혹시 처녀의 손을 갖고 있지는 않던가요? 만일 그렇다면 꼭 회신하여 주시길. 지금도 처녀의 부모가 딸의 넋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가늠해보는 것이다. 혹시 그가 보고선 정신을 잃은 대나무통 속의 내용물이 그 불길하고 둔탁한 흰색의 덩어리가 어쩌면 그 사라졌다던 손이 아닐런지. 점장이가 그토록 애가 닳게 약을 올리던 혼이 기어코 죽어서까지 욕을 보이려 점장이가 훔쳐온 처녀의 것이 아닐런지.